자, 대선이 끝나고 이 더불어민주당도 이 새 조직 꾸리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 비대위 체제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그 비대위 체제 위원장부터 위원들 이 면면이 인선안이 나왔습니다. 자,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눈에 좀 띄는 게요. 박지원 활동가가 공동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측면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대선 국면에서 이 이대녀들의 어떤 표심을 자극한 그런 측면이 좀 부각이 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030 여성의 표를 거의 뭐 몰표다시피 이렇게 끌어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아마 이재명 전 후보가 추천을 한 걸로 들리고 있는데 네. 이 의미는 사실 여성에 대한 어떤 강조, 이게 한 축이라 그러면 또 다른 한 축은 세대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세대 교체요?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반성 모드로 가야 되거든요. 뭐 일부에서는 첫 짤싸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 건 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의 어떤 평가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겸허히 지금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 세대 교체입니다. 네. 세대 교체고 약속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정치 교체다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성과 세대 교체의 어떤 방점을 찍기 위해서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뭐 배재정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좀 친한 걸로 알려져 있고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쓴소리를 많이 한 이런 인물이라서 뭐 면면도 한번 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면면을 보면 좀 잘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하나의 어떤 방향으로 일색인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골고루 갖춰져 있고 그리고 당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자기 목소리를 내서 시민들의 어떤 민심을 반영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로 지금 지방선거를 치르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인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있어요. 다당제라든가 개헌이라든가 책임 총리제 이건 이제 실현 불가능하게 됐지만 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입법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제 될 여당보다는 지금 여전히 야당 될 여당이 지금의 여당이죠. 170석이 훨씬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입법권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해 나간다면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인선이 발표된 이 민주당의 비대위로 6월 1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하고요. 또 8월까지 이제 당대표 전당대회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중요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요. 비대위원장이 윤호중 원내대표예요, 구자부차장. 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 안팎에서 뭐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그 기본적으로 보면은 당 대표가 사퇴를 했는데 원내대표는 그대로 있는 것이 좀 이상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로서 선거를 이제 지휘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당내 이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총사퇴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지도부 공백, 리더십 공백보다는 오히려 원내 사령탑은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또 좀 지원을 하거나 견제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된 집안은요. 잘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논공행상을 가지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진 집안은요. 진 이유가 그 사람 구성원 수만큼 다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질서 있는 어떤 그 비대위 구성 또는 질서 있는 어떤 이렇게 책임론 이건 좀 어렵지 않나. 당내 이견은 앞으로 지방선거 공천권을 둘러싸고도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혼란이 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벌써부터 뭐 윤호중 위원장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얼마 전에 좀 뭐라고 할까요? 자맹에 들어간 이재명 전 후보, 이제 이재명 전 경기지사 재등판론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적 기대가 있는 것이고 또 아직 나이도 있잖아요. 아마 지방선거까지 역할을 하고 또 휴식을 하고 또 역할을 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보면은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윤 위원장으로는 지방선거가 불가하다. 이재명 비대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재등판론이
지금 선거 끝나고 며칠 지났죠. 한 3, 4일 만에 다시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전 후보가 중심을 잡고 해야만 지방선거에서 좀 유리한 그런 국면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재명 후보를 빼고서는 당의 구심력이 그렇게 많이 안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거기다가 또 지금 지방선거가 석 달도 안 남은 그렇죠. 상황이라서. 그런데 이제 사실은 패배한 후보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다시 재등판하는 거는 국민들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는 안 되지만 주변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이 부를 때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인데 네. 지방선거에서 또 가만히 있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지방선거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이 선거 치를 때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 선거 때는 그 노력해달라고 해놓고서는 또 그들의 어떤 선거에서는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 지금 비대위 체제를 굳혔다는 거는 이 비대위로 지방선거 치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제 이재명 전 후보가 여기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저는 거기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지방선거 네. 뭐 그 정도 역할로 조정을 해야지 본인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거는 국민들이 내가 심판했는데 또다시 무슨 근거로 여기에 나오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렇다는 거는 뭐 예전에 뭐 DJ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정계 은퇴까지 하고 떠나고 뭐 이회창 전 대표도 그랬지만 떠나고 이랬는데 그러진 않고 조만간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근데 거예요. 본인이 이제 내가 정치를 그만두기에는 너무 젊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너무 짧잖아요. 지금 3개월 사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이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2년 후에 있을 총선은 또 얘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는 새로운 역할을 또 만들어가는 과정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재명 전 경기지사 행보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민주당 내부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요. 친문계 그리고 이른바 친이재명계 간의 미묘한 갈등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희가 좀 소개를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남 탓이나 하는 자는 미래가 없다. 자기 욕심만 탐하당하는 영구히 퇴출당할 것이다. 뭔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그런 글을 올렸고요. 민주당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 분석을 해볼게요. 구장욱 차장. 네. 지금 이번 대선에서 졌지만 그래도 기여한 당원에겐 특별한 포상을 준다라는 방안이 추진이 된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긴 쪽에서 그 이기는데 그 기여를 했으니까 뭐 이렇게 공신이다 해가지고 이제 포상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패배한 정당에서 그래도 이 대선에 기여를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포상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요. 다분히 지방선거 공천과 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공천과요. 네, 그러니까 대선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방선거에 자신의 그 이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도왔던 사람들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앞으로 공천 과정에 조금 가산점을 주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포상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뭐 당내에서는 결정해서 포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의아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어쨌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 패배를 안김으로써 좀 심판을 했는데 심판 당한 사람이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잘했으니까 이 상을 나눠 갖자. 뭐 이런 모습이 국민 눈에 얼마나 좀 뭐 좋게 보일지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이 172석의 거대 야당을 누가 이끌 것이냐. 뭐 지금 비대위원장은 있지만 투톱 중에 한 명인 이 원내대표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도 뭐 콘클라베 식으로 이제 교황 선출할 때 마지막 한 명이 나오는 순간까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방식을 밝히고 있는데 대변인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원래 원내대표 선거가 당대표 선거보다 더 어렵다 이런 의원들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어떤 사람을 좀 밀어줄까요? 대여 투쟁에 굉장히 활발할 사람을 뽑을지 아니면 뭔가 이 발목 잡기 야당의 발목 잡기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도 협상이 가능한 유한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인물을 택할지 어떻게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희도 그게 궁금한데요. 보통은 야당은 강성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대여 투쟁 이런 표현도 많이 쓰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야당이 될 민주당은 제1당이거든요. 네. 그러면 제1당이면 사실 그냥 단순하게 숫자가 더 적은 야당일 때의 모습과는 달라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제1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를 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발목 잡기로 비춰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거기에 또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콘클라베 방식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네. 보통은 원내 출마자들이 우선 등록을 하죠. 등록을 해서 사람이 후보군이 정해지면 그분들을 득표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현역 의원들, 원래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들만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현역 의원들이 모두 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원내대표가 됐으면 하는 사람을 그렇죠. 이름을 적어내서 네. 그걸 계속 추려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때랑 다른 방식, 저희도 안 해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선출될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대야를 끌어갈 그 원래 일당을 끌어갈 그 원내 그 대표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요. 저희가 안 해본 방식으로 선출을 하기 때문에 또 관심도 많아서 누가 될지, 누가 원내대표가 될지는 뭐 여야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추기경 방식으로 뽑는다. 그럼 원래 교황청에서 이렇게 연기 나올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172명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까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네, 이번 순서에서는 대선 패배 이후에 비대위 인선 발표한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